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회사명을 보니까 EAR 리서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EAR 하면은 이제 우리 귀라는 뜻인데 뭐 어떤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어준다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약칭입니까 어떤? 예, 중의적이죠. 예. 약칭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Economic Analysis and Reading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가 경제 분석도 하지만 사실 저자이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이 둘 다 잡아보자라는 뜻으로 만든 조어입니다. 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표님께서는 우리 경제는 미래는 어둡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는 뭐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신흥국은 확실히 인구가 중요해요. 네. 그는 왜냐하면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계속 되느냐가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이니까. 우리도 실제로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인건비, 또 값싼 토지 가격, 뭐 이런 걸 갖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또 어떻게든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겪고 난 다음부터는 양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양이 아니라 질적 성장,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투입해도 옛날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전 세계 17개 나라 정도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 인구의 변동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가 1인당 소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오히려 인구 늘어날 때보다 인구 줄어들 때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결국 이 정보통신혁명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무어의 법칙 뭐 이런 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매 2년마다 생산성이 2배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노동력들이 물론 뭐 의미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런 무어의 법칙 같은 혁신적인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성장을 빨리 하는 거지. 그게 인구랑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또는 대만이나 독일 같이 이 산업 국가들은 인구의 변화랑 1인당 소득의 관계가 거의 연관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2020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준다, 아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줄어드는 인구를 오히려 더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특히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를 더 많이 해서 더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인구가 감소하냐 아니냐. 이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뛰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이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기업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인데, 예. 1인당 생산성은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하위권, 그러니까 전 세계 40개 OECD 가입국 혹은 또는 가입 신청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수준은 아직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R&D, 즉 연구개발 투자에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에서 넘버원이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 시장 가서 특허 출원하는 게 역시 또 인구당 우리가 세계 1위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늘려나가면서 혁신 성장 주도로 경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생산성은 그렇게 선진국 중에 상위권은 아닌데 이게 앞으로 향상된다고 생각되면 이거 10년, 20년 뒤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를 기업들 입장에서 고민하겠죠. 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몇몇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노조들의 정년연장 시도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식으로 혁신 성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기존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건비 부담은 큰 대비에 생산성 수준이 지금의 이런 향상 속도들을 따라오는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저해 요인인가까지도 고민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한번 고용을 하면 장기 근속해야 되고 또 장기 근속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일종의 우리나라의 연공 서열? 예, 이런 시스템들이 유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용하기보다는 뭔가 고민을 하며 앞으로 향후 미래 방향을 좀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수출 부문의 혁신 성장 산업에서는 사람을 별로 뽑지 않고 결국 우리나라의 2030 세대들이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는 공공부문의 100만, 200만 명의 시험 응시자들이 나오는 게 이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일단 전환기에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는 시작했지만 아직 기업들이 스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식으로 채용 노동 구조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미루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일자리만 보면 우리 경제 미래가 그래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그럼 나름 대안이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수출 기업들 더 잘 되게. 왜냐하면 거기가 좋은 일자리니까. 수출 기업들 더 잘 되게 거기를 촉진시키고 정부 입장에서 예전에 했던 정책입니다만 R&D나 또는 여러 가지 인력들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좀 보조해 주자. 어차피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법인세 대부분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한테 걷어들인 돈들 중에 상당수를 이 회사가 다시 고용으로 할 수 있게끔 그쪽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기성 기업들은 원래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육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래 고용 효과가 없어요. 그 점을 감안하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희망은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를 더욱더 육성하는 2016년만 하더라도 시리즈 A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창업 초기 투자를 뜻합니다. A, B, C로 이어질수록 점점 더 뒤에 상장 직전 투자가 되고요. 근데 시리즈 A 투자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해서 1,000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공공부문밖에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마가편이라고 하잖아요. 뛰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듯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님 시각은 조금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도 별 문제 없다. 인플레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번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아예 수석 이코노미스트 여성분이시죠.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시적인 인플레에 대응해서 조급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아예 보고서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런가?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현재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분이 그 여행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부분의 병목 현상 때문이다. 그거가 해소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여행 그렇게 열심히 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이 있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시장, 우리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근로자들 임금이 오르는 징후가 있냐. 사실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이거죠. 분명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액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은퇴를 서서히 시작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신규로 뽑는 근로자들의 숫자는 적군. 이 과정에 우리 경제도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임금을 많이 높여주는 일자리들의 어떤 고용 회복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특히 그 리오픈이라는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비스 부문 섹터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도 하는 게 공공부문의 어떤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2020년에 발생했던 거대한 실업 사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상승의 어떤 압박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미국의 시장 금리의 급락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가 없어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들어서 지금의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라. 이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권고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미국은 5%대 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인플레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2.6% 상승했고요. 그나마도 에너지와 신선식품 같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러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전쟁 또는 감산 이런 외부 충격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물가 상승률은 1.2%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개방되고 경쟁력도 센 미국이 5% 물가 상승률인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고 더 나아가 근원 물가는 1%대인데 여기가 인플레가 심하고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인플레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너무 과열이고 겁나니까 거기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응하겠다.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고 자꾸 인플레 같은 그런 이렇게 명분을 억지로 대는 이런 주장들은 지금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가계 부채가 1,800조 가까이 된다. 뭐 GDP 대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업 부채도 GDP보다 높아져 가지고 뭐 1997년 외환위기 때 어떤 기업 부채율보다 지금이 더 높다. 이래서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 견해는 어떤가요? 일단 금리가 최대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 1.5%까지 간다. 예를 들어 이렇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질 거고요. 또 가계의 자금 조달들 특히 가계 중에서도 저희들이 취약차주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저소득이면서 다중채무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 금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올해 현재 상태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취약차주들의 숫자나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요. 2021년 6월 말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 내에 있는 취약차주들은 지난 1년 사이에 고통은 겪었습니다만 저금리 혜택 그리고 경기가 최근에 조금 나아진 덕분에 상대적으로 숫자와 차익 규모도 줄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이 42% 늘었더라고요. 2분기 기준 42% 늘었는데 이 정도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경제에 세 가지 효과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좋죠. 집값도 오르겠지만 사실은 뭐 주식이 좋잖아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돈 잘 벌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부담이 확 줄죠.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고 부가세도 잘 거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수출 기업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결국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 때는 투자와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들을 높여주는. 그렇게 되면 부채 문제는 사실 GDP만 커지면 사실 문제 없잖아요.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올해 뭐 IMF의 전망대로라면 물가 상승률 한 2%에 경제 성장률 4, 5% 나오면 GDP 명목 GDP 규모가 7에서 8% 늘어난다라는 건 경제의 규모 대비 부채가 항상 문제인데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부채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이런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금리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높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 문제가 연내 또는 수년 내 급박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는 그 좋은 방법이 있다던데요. 주식을 고를 때 뭘 사야 이게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대주주가 매수하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